네, 우리 안산 지역의 경기구매대학 수업을 들어주시는 학우 여러분들 매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수업에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7번째 수업이에요. 다음 주면 우리는 2021년도 2학기 경기구매대학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선 그걸 흔히 종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원하는 대학에 가셔서 종강의 기쁨을 느끼게 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근현대사에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셨던 분, 또 나름대로 또 뭐 임기 중에 업적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셨고, 역시 그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에 큰 파문을 던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돌아가셨죠. 그래요. 이게 참 표현이 묘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유명한 인물이 사망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특히 그분이 대통령급이면 서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비록 반대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서거하셨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번에 그 돌아가셨던 노태우 대통령 10월 26일 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분과 전두환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서는 표현이 많이 엇갈리고 있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망이라고 쓰는 것 같고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갈리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건 사망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근현대사 좀 더 훌륭한 분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까지 발달하게 된 저력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일단 오늘 우리 7강 수업할 텐데요. 안부 인사도 나누고 여러분들 컨디션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잘 보이고 목소리가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좀 마이크 좀 켜시고 한 번씩 대답해 줄까요? 잘 들려요. 규리 고마워요. 또? 잘 들려요. 정윤이도 고마워요. 다른 분들은? 잘 들려요. 우리 다정이도 고맙고 현지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수업 듣는데 이렇게 스터디 카페나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 흔들기 기능이 있잖아요. 네, 우리 수업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리 1주 때 뭐 간단하게 이 구한말의 정치에 대해 훑어보고 시대 구분에 관한 이야기 하고요. 수능하고 한국사 능력시험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2021년도 수능시험일이었어요. 근현대사 10문제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에 좀 볼 수 있으면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2주 수업인데요. 이 구한말에 문학을 가지고 또 그 시대를 한번 돌이켜보았죠. 운영궁의 봄, 일제강점기 1532년 지식인 김동인의 눈으로 바라본 1863년 흥선대원군의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단어 속에 숨어있는 뜻도 살펴보았습니다. 궁궐은 아닌데 궁. 네, 그리고 시간의 차이, 진창선대원군.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바라본 김동인의 시선. 흥선대원군이 정권 잡은 걸로부터 160년 가까이 지나서 운영궁의 봄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눈, 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역사가의 시선이 필요하죠. 자, 신소설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전의 그 한문소설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워진 형태를 띄었습니다. 구한말의 건축, 경복궁 중건, 덕수궁 석조전하고 그리고 왜 또 덕수궁 석조전은 대한제국의 전국 역할을 했고요. 한편 일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던 그 덕수궁 바깥에 있는 부속 건물 중령전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죠. 신식병원, 세브란스 병원 같은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광화문 연가 같은 노래도 들으면서 역사적 공간 광화문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지난주도 그 공간에 대해서는 세종문화회관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관광 코스기도 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틀림없이 아마 그 연애하실 때 가보셨음직한 장소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분 만나서 대학 때 사귀게 되거나 결혼하실 전후 되면은 찾게 되는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한 광화문 연가. 사람들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이영훈이라는 사람에게 광화문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에 따라 떠나가지만 또 그가 바라보는 시점이 언제가 됐건 그의 눈에는 눈 내린 광화문과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동시에 보이는 거고 그러면서 그의 눈에는 작은 교회당이 또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영훈 씨는 좀 역사가의 시선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천재적인 작곡가로 평가받았는데 인명재천이라고 우리 언제 이 땅을 떠나야 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소중히 사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구한말의 사상, 동학, 개화사상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생각은 다른 거죠. 농민들 주축인 동학은 완벽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일본은 안 된다는 생각. 그러면서 우리의 걸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개화사상가들의 눈에는 갈 길이 전혀 다릅니다. 미국을 본받아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일본을 개화의 모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부분. 또 그 둘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평등 사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전과는 세상이 달라졌다. 이런 거는 겹쳐지는 부분일 것 같군요. 네,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망탈리때가 다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이니까 가능하겠죠. 똑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동학 사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개화 사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오늘도 그런 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 서로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의 눈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그 시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 같으면 공정이라던가 선진국으로 더 도약해야 된다던가 그런 건 이전에 꿈도 못 꿨죠.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느냐, 얼른 후진국 벗어나자 이런 정도 생각이었거든요. 또 흥선대원군 정권 잡을 때 시기는 선진국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제일 못 사는 나라 축인데도 우리가 제일 잘 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 2주차 때 이야기해 보았죠. 3주차는 일제강점기의 정치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보통경찰 통치, 30년대 민족말사의 통치. 같은 민족말사의 통치지만 1940년대는 또 달랐죠. 그리고 일제가 뭐 또 정치 경제적으로 어떻게 괴롭혔는지,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독립운동가들이 맞섰는지, 1920년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주로 활동했던 의열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상하이에 아주 그 흥커공원을 크게 일으켰던 한인애국단의 이야기도 해보았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 민중들,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분도 있었지만 적극적 친일로 일신의 영달을 추구했던 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적당히 친일하고 적당히 일본 욕도 하던 일반 민중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대에 태어난 분들이 아직 많이 살아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이전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920년에 태어나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낸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분 쓰셨던 수필책도 제가 젊었을 때는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요. 네.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4주차 때는 일제강점기를 문화의 여러 가지 측면 가지고 보았죠. 1917년 그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 이광수가 바라본 그 시대의 사랑과 그 시대의 슬픔이라던가 가야 할 바를 적었던 최초의 현대소설 무정. 하지만 그 시대까지는 사회주의가 없었거든요. 사회주의는 농민이라던가 노동자라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단 주목합니다. 물론 사회주의가 정말 그 사람들이 위한 정권들은 아니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드러났어요. 독재자들이 계속 나타났고 소련처럼 너무나 못 살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요. 북한도 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로 못하잖아요. 그러나 1924년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반 작가 현지인관의 눈에는 그 시대 하층민이 굶어 죽다가 어느 날 하루 반짝 운수가 좋은 날 20대 초반의 아내는 젖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병에 걸려 치료도 받고 죽게 되는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쓴 거죠.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가 귀한 부분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주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면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한 소설은 그 이전에는 뭐 사실 없다고 봐야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 소설이 나오게 되고요. 죽음이 일상이 되었던 시기였죠. 상록수 1935년 분화롯 운동을 배경으로 썼는데 읽어보면 그 일제강점기 때 농촌을 계몽하자는 학생들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고요. 한편 그 1961년 이걸 영화로 만든 작품과 1978년 영화로 만든 작품은 60년대 초반의 시기와 70년대 후반 선진국까지는 아니래도 확연하게 경제가 살아났던 시기, 상록수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현저히 달라진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의 그 위압적인 건축물 1924년 이걸 무너뜨린 김영삼 대통령 때의 결단이라던가 돈이 없어서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중앙청으로 쓰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썼던 우리의 슬픈 역사, 현장에 찾아왔던 일본 관광객들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왜? 그 사람들 갖고 오는 달러, 엔화가 필요하니까. 슬픈 역사. 네, 그런 것들이 우리는 떠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은 경복궁이 멋있게 잘 복원되어서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 복원에. 관광객들이 감탄하고 우리도 가면
행복하게 거니게 되는 그 공간이죠. 네. 자, 예술 영화 아리랑 1926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아리랑. 이건 그 시대 때 나훈규라고 하는 분이 감독을 하면서 같이 모인 이 사람들하고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밀정도 1920년대 때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을 다루었지만 이 시점은 1910년대 중반이고요. 그리고 그 밀정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 건 맞으나 그 안에는 허구적 사건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역사 소설이, 역사 영화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에요. 역사적 사실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만, 아무튼 그 시대를 다뤘다는 점에선 역사 영화죠. 하지만 거기에서 바라보는 인식은 1910년대 중반 인식이 됩니다. 물론 그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상 공산주의가 3.1운동 이후 1920년대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것과 연결이 되는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백정들의 신분상승운동 살펴보았고요. 그런 각각의 사건들이 1923년 안태도 소자학생이 1929년 국제적 연대를 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리고 1923년부터 시작되었던 백정들의 신분상승운동, 형평운동에 대해 우리는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정신, 망탈리 때 이제 달라지죠.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 또는 그 사회주의자들의 인식이 현저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친일파도 있게 되는 거고요. 독립운동가들도 있고요. 이분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나게 되는 게 해방 이후의 공간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6.25라고 하는 역사적 비극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또다시라 하면 한일 합방으로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받고 해방된 지 불과 5년 만에 민족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았고요. 5주차는 해방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기 1979년까지 크게 보면 역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주도했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대단히 어려웠던 모습과 대단히 큰 일을 해냈던 모습, 빛과 그림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죠.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별로 없던 이 나라, 일제 태평양 전쟁으로 착취받던 이 나라, 해방돼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소리 듣던 이 나라가 그 와중에 전쟁까지 터졌는데, 2차 세계대전 동안 전 세계에서 터진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이 한반도에 터졌습니다. 뭐가 남았겠어요? 잿더미가 된 속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 땅을 살았던 민중들의 이야기도 하면서요. 정치적인 성과, 그 잿더미에서 읽어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소외되는 노동자들, 또 독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지식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죠.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이 5주의 학습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6주 때는 그 오발탄, 여러분 50년대 때 누군들 뭐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가난한데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파는 여동생, 물건을 훔치게 되는 제대군인, 고향 북한 그리하다 미쳐버린 어머니,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죽게 되는 아내를 둔 남자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를 신이 잘못 쏜 오발탄이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안에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살려고 하는 우격, 전쟁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이거는 마치 1924년 현진건에 있던 운수 좋은 날에서 아내가 병원도 못 가고 죽게 되고 열심히 사는 소시민 김첨지, 어쩌다 목돈 벌어서 좋아하지만 그도 역시 인력거를 끄는 노가다를 뛰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 아픈 시기. 뭐 다를 바가 별로 없죠. 네. 또는 우리 1970년에 분신 자살을 택했던 전틸이라고 하는 분이 바라봤던 세계관과 비슷한 겁니다. 자, 광장, 남과 북 사이에 고민하던 분이 인도로 가다가 자살하게 되는 그 이야기도 했고, 박인환 김지아 시인의 시도 이야기 있습니다. 1950년대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사랑과 낭만을 바라보는 박인환의 눈에 보이는 것과 박정희 정권 때 저항하는 시를 쓴 김지아라고 하는 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네. 그런 이야기도 해봤고요. 시대도 좀 차이가 나고 한 20년. 네. 건축 AID 아파트 1974년 해외 돈을 빌려서 만든 아파트였고요. 강남 개발하는데 서울 돈이 없어서 지금 같으면 믿을 수가 없죠. 서울 강남 아파트 몇십억 한다는데요. 자, 세종문화회관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 절정기 때 만들어진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도 있지만 권위적인 압도적인 웅장함을 주는 건물이었습니다. 예술, 이중섭, 박수근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1950, 60년대 거치면서 사물놀이라던가 민요라던가 한국적인 미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른바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정신망탈리떼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았었죠. 오늘이 이제 7주차입니다. 민주화를 그 시대의 망탈리떼는 적어도 민주화였어요. 그걸 누리려고 했건 말건 아무튼 그 시대를 뒤엎었던 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경제개발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부물처럼 터졌죠. 마침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우리는 제6공화국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 시대에 여러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고요. 그분들이 욕먹을 부분도 있지만 또 대단한 업적을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만 해도 그분 나름대로 업적이 또 많이 있어요. 그걸 또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이 독재자였고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쿠데타를 일으킨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분이 쌓은 업적보다야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분이 모든 걸 잘못했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오늘 좀 해보고요. 통일을 위한 노력 역시 우리 통일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도 아시는 노래. 네, 통일. 근데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요새 그 생각도 한번 좀 해보게 되죠. 해방 이후 경제 상황도 좀 한번 알아보고요. 특히 해방 이후라기보다는 좀 1980년대 이후겠죠. 그 시기 때 민중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화 시기 일단 이 1980년 실은 그 1979년 12월 10일 전두환 장군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부하였던 노태우 장군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쿠데타를 우리가 12 사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사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고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지도자를 체포하고 사형 선고할 거라는 말이 돌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정치 고향인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른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사북에 있는 광산 노동자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 아주 대대적인 파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되어 시민하고 시가전이 일어난 비참한 사건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인데요. 이걸 그때는 5.18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반란 이렇게 불렀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건 또 김영삼 대통령의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81년 2월 달에 헌법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8차 헌법 개헌이죠. 7년 단위, 대통령을 7년 단위. 4년 한 번만 하기는 억울하고,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뭐 7년만 하고 물러나겠다. 이게 5공화국 헌법체제인데요. 88년 2월까지인데,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9차 헌법 개헌이 되면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국민들이 뽑게 되고 5년 한 번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미국은 4년간 2번 할 수 있게 허락을 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이분을 꼭 뽑아야겠다라고 열망하게 되는 대통령이 물론 사람 따라 뭐 나는 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는 분은 있겠으나 국민적 합의가 일어나면서 2번 기회를 줄 대통령에 대한 열망이 없었던 겁니다.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40%가 안 되는 걸 볼 때 아직까지 우리가 대통령 중심의 그 2번 연임하는 것에 대한 헌법 개정을 국민들이 크게 찬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헌법 개정이 다음 정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아직은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88년 2월부터 6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93년 2월까지 노태우 대통령, 98년 2월까지 김영삼 대통령, 03년 2월까지 김대중 대통령, 98년 2월까지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끝으로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다 이제는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은 아직은 감옥에 계시는 상태가 되고요.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런 걸 보면은요. 그러나 기적같이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경제발전, 과학발전, 문화발전을 일궈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을 역동적이다, 영어로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리,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1960년 이른바 그 3.15 부정선거 때문에 정통령, 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4.19 이거였죠.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마산에서 체류탄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납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이 무너지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1970년 전태일 분신 이후 이제 72년부터 유신공화국이 들어서는데요. 1979년 YH 여공 사건, 그 공장에서 여자 직원이 치유하다 떨어지게 되고요. 김영삼 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면서 김영삼 대통령 정치고향 부산 마산이 들고 일어나게 됐는데요. 4공하고 박정희 정권이 대통령 시해로 무너지게 되죠. 79년 12월 10일 신군부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고요. 86년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군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물고문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그리고 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이 5공화국 헌법으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자 후원 철폐, 민주화, 직선제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6월달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맞아 죽게 되고요. 100만 명씩 시위가 일어나면서 6월 29일 노태우 여당후보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로 5년 단임제 제9차 개헌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행헌법입니다. 5공화국이 종료되지만 그러나 야당 후보 김영삼, 김대중 씨 두 분이 단일화하지 못하면서 역설적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원했던 노태우 여당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네, 이런 부분 우리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글쓰글쓰한 사건들은 좀 여러분들이 오늘 소통에서도 잘 봐놓고요. 그리고 교과서도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쿠데타는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 현재 구도에서는요. 사회적 의식이 대단히 민주화되었고 장교들도 이러한 시기를 지낸 분들이 새롭게 또 장교로 올라가면서 현재는 뭐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우리 주변에 뭐 있는 나라들이 워낙에 뭐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이 더 강화되어야 할 이유죠. 자, 그런데 2017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가해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그 대학교 교수들이 행진하고 있는 모습인데 1960년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마산, 서울 등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저항에 대해 부정과 불이행과는 민족전개의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론 뭐 이분들 다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이때 대학 교수분들 나이가 다 있으시니까. 그래요. 이건 4.19 이거 모습이 됩니다. 4.19 이거는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있죠. 1번 5월 10일 총선거는요. 1948년 재헌헌법을 만들었던 최초의 우리나라 선거인데요. 현대식 선거죠. 네. 거기에 영향을 준 건 김규식 선생님의 남북협상이라는 건데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 통일에 대해 논의했던 협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2번 3.15 부정선거가 원인 정답입니다. 3번 6월 10일 만세 운동은 1926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이 승하했을 때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만세 시였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주의자들 혹은 뭐 일부 대종교 인사들도 들어갔으니까 대종교가 아니라 천도교 인사들이 들어갔으니까요. 사회주의자, 천도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4번 28 독립선언은 1919년 도쿄에서 일어난 독립선언인데 이게 계기가 된 건 역시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이 되겠죠. 5번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 글쎄요, 뭐 이걸 계승했다면은 역시 5공화국 때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87년 6월달.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하고 요 내용 민주화운동 정리 요런 문제들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수능에 아주 단골 테마로 나오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과목, 이건 포인트가 있죠. 그걸 집중해서 정리할 노력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걸 당부드리고요. 자, 그러면 17회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문제인데요. 엄청난 사람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내려가 보면요. 우리 시민군은 여러분 시민이 시위를 하는 건 여러 번 있었으나 시민이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장을 하고 국군하고 시가전을 벌인 건 뭐 너무나 우리 역사의 큰 비극이고요. 그 문제 때문에 이 운동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죠. 왜냐하면 총을 다룰 줄 안다는 건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군대를 갔다 온 시민이 군대 후배들하고 시가전을 전개하면서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군인도 많이 죽었죠, 물론. 자, 그래서 요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1번 신군부 세력이 비상계엄을 종료할 때 맞죠? 이게 정답이죠. 신군부 세력. 우리 오늘 말씀드린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번 3.15 부정선거는 4.19 이거로 이어집니다. 3번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된 건 79년 부산 마산 부마항쟁이 되겠습니다. 유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4번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는 4.13 후원 조치가 발표된 건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연결이 되겠고요. 5번 대학생 박총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 86년의 일인데 이게 87년 6월 민주항쟁의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8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민주화는. 그래서 요 사건들 잘 정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4.19 이거 관련한 문제 몇 문제 우리 풀어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두환 정부는 성과는 없느냐? 성과가 있어요. 일단은 국제적으로 3조 호황이라고 하는 시기였어요. 달러 가격이 낮고 유가도 낮고 금리도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국제적인 풍요 시대였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대단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는 그 경제 성장을 최우선적인 성과로 내세웠죠. 하지만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때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요즘처럼 말이에요. 그 부동산 가격. 왜냐하면 그건 일종의 불로소득일 수 있거든요. 시골에 있는 땅은 잘 안 오르고 서울 땅만 오르고 그것도 뭐 땅 정보 얻어서 어디 개발된다고 해서 사놓으면 앉아서 몇십 배 벌고 최근에도 우리 송남 지역에서 일어난 대장동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습니까? 몇천 배 남겼다고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게 보면 바뀐 게 없는지.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또 이분이 독재자인 거 분명하거든요. 언론도 탄압을 했고요. 그리고 정권의 비리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점이 큰 문제였죠. 하지만 3조 호황에다가 통행금지 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시행된 것인데 좋게 보면 이제 인권이 자유로워졌지만 그 덕에 또 식량, 유흥산업이 발달하면서 조폭이 또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권과 결탁이 되는 사람도 나오고요. 유흥가, 해외여행, 자유화. 그 이전은 해외여행을 못 나갔어요. 정부가 허락해야만 나갑니다. 왜? 달러가 없으니까.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화. 보셨죠? 우리 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머리 미는 거. 뭐 또 미니스커트 단속 그런 게 없어졌죠. 가외 금지 인기 정책이었어요.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또 했고 최초의 남북한 이산가족 상복 이건 큰 업적이죠. 특히 1984년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에 홍수가 들었는데요. 김일성 북한 주석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우리가 받았어요. 그 남북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돈이 없어서 받은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그리고 북한 입장에 있어도 뭐 기여했으니까 뭐 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남북한 교류 물꼬가 터지고 1985년 최초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맞물려서 일어난 이산가족 상봉뿐 아니라 그때 이제 헤어졌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KBS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관련된 기록물이 세계의 기록유산이 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도 세계의 기록유산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서울 아시안게임이 1986년 개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죠.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그러나 이게 열리게 된 건 1988년이라 당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때가 됐고요. 그리고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이 출범하고 영화가 대대적으로 진작이 되면서 이때 뭐 다수의 또 영화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네.
그래요. 이 전두환 대통령 말 많고 탈 많았던 분인데 오늘 90세 나이로 사망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뭐 참 마지막까지 또 벌금 받은 거를 안 내셔서 문제가 되는데 숨겨놓은 재산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아직 못 찾아낸 돈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국립묘지 묻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법적으로는 또 국립묘지 가겠다고 하면 막을 길은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국립묘지 가게 되면은 노태우 대통령 유족도 당연히 뭐 국립묘지 가고 싶어 하시겠죠. 이때까지 대통령이 국립묘지 가면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혔고요. 대전에도 국립묘지가 큰 게 하나 있지만 거기에 묻힌 대통령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본인 스스로 김해 봉하마을을 지목해서 유족들이 김해에 이제 묻혀 계시죠. 노태우 대통령은 파주 쪽에 있는 절에 유골이 안치되어 있고요. 화장하고 남은 유골이. 전두환 대통령의 묘지는 어디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립묘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국민적 관대가 상당히 있죠. 그런데 아무튼 이 전두환 때가 살기가 좋았다는 말은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때가 경제적 호황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꼭 이분이 정치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기용된 관료들이 대부분 있어서 그런 경제 발전이 지속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뭐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여전한 군사 정권이죠. 비록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이 된 경우라고 해도 노태우 대통령도 군사 정권이라는 거는 뭐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군인 출신이니까요. 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전두환 대통령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업적도 있고 공도 있고 가도 있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정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윤이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제. 업적 같은 것도 되게 많긴 한데,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나쁜 면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비슷한 생각 가진 것 같아요. 그죠? 아유, 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네. 아무튼 그렇게 한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윤이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1985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거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볼까요? 네. 최초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모습이 있죠. 네. 자, 1985년인데, 네. 이게 이제 뉴스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얘 또 찾기가 여기 있네요. 네. 네, 단톡방에 링크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얘기해 보죠. 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네.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9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우리 측 고향 방문단원은 북한 측의 누님을 만나 매달 보름달이 뜰 때 서로를 생각하자고 약속하기도 했으며 주교 오빠를 붙들고 오열하던 누이는 이곳이 천당인데 오빠는 어디서
천당을 찾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6.25 때 혼자 월남해서 변호사가 된 아들이 평양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일사후퇴 때 헤어졌던 두 아들을 부둥켜 안은 아버지는 통곡했습니다. 이번 고향 방문에서 혈육을 만난 가족은 1000만 명 이산 가족 전체로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숫자이며 너무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고가시 아버지 모습 보니 반갑습니다. 우리 측 예술공연단은 평양 대극장에서 2차례 공연을 갖고 전통예술과 현대무용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북한 측 공연단 역시 서울의 국립극장에서 2차례 공연을 가졌습니다. 다 보셨어요? 다 보신 분들 한번 다 봤다고 얘기해 봐 주세요. 우리 현지 다 봤나요? 네, 다 봤어요. 그래요. 우리 현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1953년 한국 전쟁 끝나고 남북한 이산가족이 한번 만나는데 32년의 세월이 걸렸고요. 그나마 몇 명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본인 소감은. 그 헤어진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적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되게 인상 깊었고, 이산가족들이 아직도 많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무려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 지금까지도 못 만난 사람이 훨씬 많죠. 문제가 되는 건 1세대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는 대부분 돌아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하고 있고요. 후손들이 만나는 거는 그래도 1세대만큼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아버지를 못 만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나오고, 형제가 못 만나고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죠. 이산가족 상봉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 이후로 몇 번 더 상봉이 있었지만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남북한은 자유로운 편지 교환이나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죠. 네, 그래도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1985년 일어났다는 건 아무튼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서울올림픽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노태우 대통령 때 큰 업적인데, 이거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좀 쉬고 8시 수업 시작하면서 제가 링크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는 걸로 하죠. 네, 카메라 마이크 꺼놓을게요.